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월 29일 날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인데요. 자, 우리가 민법 총칙을 갖다 이제 해설을 갖다 해드릴 텐데요. 민법 총칙은요, 전년도 지역적인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탈피해서 완전히 정형화된 문제를 갖다가 많이 출제를 해줬고, 출제 비율도 그 부분별로 중요한 걸 갖다가 엄선해서 아주 잘된 출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선택 과목 가운데서요, 이 민법 총칙이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는요,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치러진 기출문제 B형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갖다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주 정확한 지문이 명확한 거죠. 답은 1번이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제한능력자 제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지 않고 재산행위를 저지르면 동의 없음을 이유로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죠. 2번, 채무자의 소멸시에 기초한 항변권의 행사도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채무자가요,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중단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주고 나서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갖다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인 동시에 권리 남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되죠. 2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라든가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요, 강행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권리 행사에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발생할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 괄호 쳐놓으시고, 이걸 객관적, 그러죠.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권리 남용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칠 목적, 주관적 요건, 고의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만으로도 권리 남용이 된다. 그래서 틀렸죠.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해칠 목적이 인정이 돼야 돼요. 해칠 목적,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주관적 요건이요, 당사자의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객관적 사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정만으로는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5번,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 틀렸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야.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인데, 이걸 갖다가요,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계약대로 해줘요 그랬더니 법원이 관여해가지고 계약의 내용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감액을 딱 허용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게 되면 계약대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지, 계약대로 진행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법원이 관여해서 계약의 내용을 줄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그러시고 X죠. 그 다음 42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자, 유언으로 설립했을 땐 유증을 적용을 하고 생전 처분일 땐 증여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43번,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 대리인은 그 영업 허락을 갖다가 취소도 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취소 또는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죠. 조문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44번 문제입니다.
청산인의 직무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했는데 채권 신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해서 제외할 수가 없죠. 청산인은 취임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회 이상의 일반 공고를 통해서 채권 신고를 최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갖다가 최고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경우에 채권 신고를 갖다가 독촉당한 그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으니까 청산해서 제외할 수가 없어요. 쉽게 돈 갚을 게 있으니까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갖다가 최고했는데 알고 있는 채권자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산에서는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 45번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1번 어디가 틀렸느냐?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로천시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1년이 아니고 5년이죠. 일반 보통 실종은요, 생사불명의 기간이 5년이 지나야 돼요. 따라서 최후 소식이 있던 때로부터 5년 동안 생사불명이면 이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실종 선고받은 실종자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서만 사망간주, 따라서 공법적 법률관계에서는 사망간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법률관계만 종료가 되는 것이고 공법적 법률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그 다음 4번 실종자가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에 생존했음을 이유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어요. 살아있었다는 거죠. 살아있었다 그래가지고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이후로 다시 생사불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일 때는요, 이익에다가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악의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익에다가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건 2번 하나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4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부재자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이때 부재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던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했다고 해서 바로 실종선고를 했다가 하는 것은 아니죠. 실종선고는요, 요건을 갖춰가지고 청구권자 청구에서 요건 갖춰졌을 때 하는 것이고,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게 되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 4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3번이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가 수목의 집단은요, 독립한 부동산이죠. 따라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거래의 객체. 그래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거나 양도 담보의 객체가 될 수 있죠. 다만 이 경우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든가 양도담보의 객체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의 객체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해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 48번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3번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인데 주식의 배당금이라든가 지연이자라든가 연체이자라든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보수와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법정 과실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정 과실은요, 권리 존속 기간 일수의 비율로 받는 거예요. 따라서 주식을 갖다가 1,000만 원 투자를 했다. 수익이 나가지고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투자를 했다고 해서 배당금이 100%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짜만큼 100% 나오는 것만 우리가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데, 주식의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 존속 기간 일수의 비율로 100% 나오는 법정 과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의 배당금은 법정 과실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49번 제한 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요, 제한 능력자는요, 미성년자라든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받은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세 가지가 민법상 제한 능력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특정 후견 심판받은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 자체가 아니죠.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후견 사무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쉬운 거예요. 제한 능력자 구별하는 문제예요. 제한 능력자가 누구냐? 피특정 후견 제한 능력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49번의 답은 4번이 틀렸고, 50번 재단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5번입니다. 재단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요, 원칙은 해산입니다. 재단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사단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원칙은 해산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해산 사유. 근데요, 이 재단 법인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재단 법인이 사회에 공익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재단 법인의 재산을 갖다가 분해시키는 것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재단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원칙은 해산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 공익을 담당한다 그러면 그때는 설립자의 취지를 참작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 51번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1번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해산 사유가 되고, 따라서 해산에 관한 청산법인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은 당연히 해산 등기하고 해산하는 거죠.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하나요. 이게 틀렸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요, 설립 허가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법인은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지문은요, 법인 해산 사유를 묻는 거야. 공통된 해산 사유는 4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달성이 됐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및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파산이 있었을 때, 이 4가지는요 사단이 됐던 재단이 됐던 공통해산 사유가 되는 거야. 공통해산 사유. 사단 법인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건요,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되었거나 그 다음에 사단 법인 사원 중에서 임의 해산 결의가 있었을 때죠. 그래서 목적 달성 불능이라든가 설립허가 취소는 별개의 해산 사유가 되는 것이지, 이 2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해산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 종결 등기가 맞춰지면 청산 법인은 소멸한다. 큰일 날 소리죠. 청산 종결 등기가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은 사무가 발견이 됐거나 자녀 재산이 발견되면 청산 종결 등기와 무관하게 청산 법인은 다시 그대로 유지 존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소멸은요,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이 됐을 때 법인이 소멸하기 때문에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 종결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결 등기와 무관하게 청산 법인은 다시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아요. 그 다음 4번
청산 중에 법인의 채무 초과 상태가 분명하게 되어 청산인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게 되면 그 즉시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되는 게 아니죠. 자, 청산을 하고 있어. 근데요, 청산법인의 채무 초과가 됐어. 그래서 법인의 파산은 채무 초과가 있으면 법인의 파산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즉시 청산인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청산인의 임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파산 및 그래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파산관제인이 와서 임무를 갖다가 이어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청산인의 임무가 유지가 되고 파산관제인한테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 신청하자마자 청산인의 임무는 바로 즉시 종료한다 그러면 안 돼. 파산관제인한테 사무를 갖다 인계할 때까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가 아니고 파산관제인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나서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 5번 정관으로 이사전원의 의결에 의해서 자녀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자, 그래서 여기도요, 우리가 파산이 있게 되면 그 파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파산은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민법 규정에 위반한 정관 규정이라든가 이건 전부 다 무효죠. 그러면 청산법인이 청산을 하고 자녀 재산이 발생이 되면 그 자녀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녀 재산의 처리는요, 민법에 자녀 재산이 있게 되면 그 자녀 재산은 그 기존 법인 정관의 정한 자가 가져가거나 처리하도록 하죠. 그게 1순위야.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는요, 국고귀속이 되는 거죠. 따라서 1순위가요, 청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정관의 정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여기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래서 이사전원의 의결에 의해서 자녀 재산을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이 우선하는 거죠. 따라 이때 이 정관을 위반해서 자녀 재산을 갖다가 처분하게 되면 상대방 선악을 불만하고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요. 52번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5번입니다. 정관에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이 양도상속 금지입니다. 그러나 정관에 양도상속을 허용하게 되면 그 정관 규정은 유효죠. 따라서 정관 규정에 따라서 사원의 지위를 양수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적법하게 사원총회에서 결의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야. 자, 1번 사원총회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한 정관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사단법인 총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 사원총회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정관 변경이라든가 임의해산 결의는 사원총회에서만 다루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원총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루는 것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미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원총회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관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유효가 아니고 무효죠. 그 다음 2번 사원이 대리인에 의해서 사원총회의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원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사원총회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직접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 근데요, 너무 바쁘다, 행사가 있다, 상중에 있다, 외국에 나가 있다, 아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랬을 때는요, 그 사원이 직접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요, 서면 통지도 가능하고 대리인 출석도 가능한데 이때 서면 통지를 하거나 대리인 출석을 하게 되면 그 사원요, 그 사원총회에 당연히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 3번 사단법인의 이사는요, 통상총회를 따라 소집하게 되면 매년 2회 이상이 아니고 1회 이상이죠. 모이는 횟수는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겠지만 한 번도 안 모이겠습니다 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총회의 소집은 매년 1회 이상 이사가 소집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4번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사원에게는 사원총회의 결의권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일종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사원 그 개인하고 그
그 다음에 사단법인 단체하고 관계되는 상을 하게 되면 그 사원은요 처음부터 결의권 자체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처음부터 없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 53번 A, B 법인사단 대표자 갑을 두고 있고 이때 A, B 법인사단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A라고 하는 비법인사단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비법인사단 그냥 뭐 이해하기 좋게 교회라든가 종중을 생각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이때 갑이라고 하는 대표자를 두고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비법인사단 구성원들 사원들이 있는데요. 이때 비법인사단은 비법인사단 명의로서 X라고 하는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등기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비법인사단이니까 총유 재산이 되는 것이고 비법인사단도 등기 능력, 소송상 당사자 능력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민소사송에서 원고, 피고 자격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4번 이러한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다 저질렀을 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당연히 비법인사단도 불법행위는 똑같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대표기관 갑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해서 제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정관 규정 대표권 제한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그 거래 행위는 유효가 되죠. 자, 이 사이 대표권 제한을 했다가 정관에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설립 등기 시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요 규정은요 법인에만 적용이 되고 비법인사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대표권 제한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이때는요 비법인사단은 설립 등기가 없으니까 대표권 제한을 다 등기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에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무효가 되고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 54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갖다가 대여했고 병은 을 채무자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X 부동산 위에 갑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게 나오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갑이 채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한 사람이 1억 원을 갖다가 빌려서 채무자가 됐고 이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을 갖다가 대신해서 보증을 썼어요. 보증. 그래서 보증인이죠. 보증인이 자기 소유 X 부동산 위에다가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해 준 거야.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내 물건 경매에서 돈 빼갔어요. 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 갖다가 물건 가지고 보증 썼다 그래서 물상보증인 그러죠. 물상보증인. 자, 그래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건 모두 고르기. 니은번, 디귿번은 맞고요. 기억번 어디가 틀렸느냐? 물상보증인 병이 제기한 대여금 채무 부존재 확인해서 당신이 빌려준 돈 그거 무효가 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내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등기 말소해 주세요. 물상보증인이 원고가 됐죠. 원고가 되고 여기 채권자가요 피고가 돼서 소송으로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권리부존재 확인 소송을 다 제기당해 가지고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를 냈어요. 응소는 무조건 시효 중단되는 게 아니고 응소를 내서 법원에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승소하게 되면 응소한 때로부터 시효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갑이 피고로서 응소해서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즉 승소한 경우 이때 피고 갑의 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중단되지 않느냐? 채권자하고 보증인 사이에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 그러면 채권자하고 보증인 사이에서만 중단이 되고 이 사실을 통지를 해야 돼.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이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틀린 거예요. 물상보호증인하고 채권자 사이에서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이 되면 채무자, 시효이익을 받은 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을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건 니은과 디귿 두 개입니다. 그 다음 55번 문제,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3번이죠. 1월 29일 정오, 오늘부터 1개월 그러면 1월 29일 안 들어가죠. 1월 30 0시부터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달 2월 말날 29일 날 자정이 돼야 되는데 2월 29일이 통상 없다. 그러면 2월 28일 자정으로 만료점이 되죠. 그 다음에 1월 31일 정오에 오늘부터 1개월, 그럼 어떻게 돼요? 1월 31일 안 들어가. 2월 1일부터 하겠죠. 2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달 말일로 끝나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2월 28일 자정이 만료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1번 어디가 틀렸느냐? 다가오는 2월 16일부터 5일간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요, 다가오는 이게 중요한 거지. 오늘이 아니고 다가오는 앞으로 올 날짜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오전 0시부터 기간 계산이 되죠. 2월 17일이 기산점이 되는 게 아니고 2월 1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다 그러면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60세 만료점도 아니고 60세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정년이 60세다 그러면 60세 도달된 날부터 바로 정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년이 60세다 그러면 도달한 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도달한 날의 전날도 아니고 60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4번 5월 16일 정오에 오늘부터 6일간 그러면 일주월년으로 끊었으니까 16일 안 들어가죠. 17일 0시부터 기간 계산이 되는데 17일 0시 17일 요 날이 공휴일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늦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일 0시부터 들어가요. 그 다음 5번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라고 한다면 일요일도 공휴일이고 따라서 만료점은 월요일 24시가 되는 겁니다. 5번 틀렸죠? 그 다음 56번 민법상 A법인의 이사 갑의 불법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법인 A의 불법행위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자,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법인은 불법행위로 책임져줘야 돼요. 이 경우에 가해 대표권의 책임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갖추면 법인은 무조건 무과실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피해자가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이때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갑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상대방이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이미 알았죠. 알았으니까 이때는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그 다음 57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종료 세입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건물 주택을 갖다가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때는요, 임차 보증금 반환해 주기 전까지는 집에서 못 나갑니다. 적법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때는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는요, 보증금 반환 채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세입자야. 세입자인데 보증금을 안 빼줘. 그럼 보증금 줄 때까지 나는 못 나갑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차 종료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보증금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저보다 못 받습니다. 소멸시효 진행시키면 큰일 나겠죠.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되고 나고 그 다음에요, 건물주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반환해 주지 않으면 적법하게 그 건물주택을 점유할 수가 있고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 58번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가압류로 표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부에다가 가압류 표시해놨어. 그럼 가압류가 표시가 된 이상 승소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소멸되지 않은 이상 그때는 계속 시효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의 집행보존의 효력이 인정이 돼버리면 승소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요. 가압류가 소멸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다시 10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59번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2번입니다. 형성권 그 다음에 청구권 가운데서도 제척기간의 경과가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시험 볼 때 조금 지나치게 확장해서 문제가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한 문제 때문에 다른 지문은 뭐 명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성권도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 침해를 있었을 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돼. 그래서 청구권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1년이라고 하는 게 지나게 되면요 그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소멸하게 되고 점유물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도 소멸할 수 있죠. 자, 조금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지만 자 1번 제척기간에는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소급표라든가 당사자 주장 입증 원형이라든가 시효익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축 경감 같은 거 하나도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1번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 3번 제척기간에 따른 권리소멸은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아니죠. 소멸시효 완성은요 당사자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척기간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 주장 입증이 필요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 고려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없고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형성권 생각하시면 돼요. 각종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행 같은 거 이거는요 재판 외에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을 갖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판 외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5번 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요 당사자의 주장 입증 원형과 상관이 없이 기간 경과로 바로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재단법인하고 이사의 이익이 상반한 사항 바로 전시고 그러면 이때는요 당의 이사는 처음부터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61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대리는 직접 대리죠. 그래서 본인 갑의 이름으로 저질러야 돼.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걸 다 현명주의라고 하고 이때 본인 갑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때는요 상대방이 갑의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 갑의 이름으로 현명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 갑의 이름이 현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원칙 대리인 자신 위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62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본인과의 위임 계약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본인 갑이 있어요. 본인 갑이 있고 그 다음에요 본인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또 수여받은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 갑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대리인한테 대리권 줬어.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요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죠. 유효. 그러나 여기 미성년자하고 본인 사이에서 위임 계약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 미성년자인데요. 여태까지는 열심히 했는데요. 더 이상 안 할래요. 해가지고 미성년자인 대리인이 본인과의 위임 계약, 대리권 주는 계약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요걸 취소하지 못하는 거지, 요걸. 그래서 미성년자고 본인 갑과 위임 계약은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취소가 되면은요, 비소급표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질러 놓은 대리인은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본인 갑과의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고 상대방 여기 대리의 상대방과 저지른 대리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요. 63번 문제. 갑은 자신 소유 X아파트의 임대에 관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고 이때 임의 대리인 을은 X아파트를 상대방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건 모두 고르기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대리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대리권 줬죠. 대리권 줬고 이때 본인 갑의 이름으로 X아파트를 갖다가 상대방 병한테 매도하는 대리행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고르기에 옳은 것은요. 기억하고 디귿이죠. 그 다음에 니은번 어디가 틀렸느냐. 대리인들이 자신이 갑인 것처럼 기망을 해서 기망은 거짓말한 거죠. 갑의 이름으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괄호쳐 놓으시고 자 보세요. 대리인들이 대리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본인 행세를 한 거야. 본인 행세. 내가 갑이에요. 그러면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지. 대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 행위는요.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을 때만 대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갑의 이름으로 저지른 게 아니고 아예 갑을 행세를 한 거지. 내가 갑입니다 해가지고 직접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대리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는요. 처음부터 대리권 자체를 다 주었다고 볼 만한 흔적 자체도 찾을 수가 없고 따라서 표현 대리가 됐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됐든 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분권 험자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원칙적으로 표현 대리라든가 협의의 무권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번 틀린 겁니다. 그 다음 64번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자, 무권 대리에 관한 거 답은 5번이죠.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최고 거절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는데 철회라고 하는 것은요. 선의 일대 안에서 하는 거죠. 자, 1번 어디가 틀렸느냐.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한 경우 상대방의 철회가 빠르게 되면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본인의 상속인이 부동산 매도에 관해서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무권 대리인의 말을 믿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따고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무권 대리인은 추인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본인이 있어요. 본인이 있고 본인의 부동산을 갖다가 멋대로 무권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상대방한테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멋대로 매매를 했습니다. 대리권 전혀 주지 않았으니까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의 상속인이 있어요. 이분의 상속인한테 얘가 또 거짓말한 거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자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그러면 이때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권들이 묵시적 추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되지 않아요. 그 다음 3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표시 일부에 대해서 추인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무권대리의 추인은요. 원칙 전부 추인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대리행위를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전부 추인이죠. 전부 추인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일부 추인을 하거나 조건부 추인을 하거나 변경된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무권 대리로 인한 권리 법률 관계의 승계인도 당연히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 됩니다. 추인 거절을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계인도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65번 갑은 대리권 없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협의 무권 대리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갑을 병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는 을갑병이 되어 있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전혀 받지 않은 무권 대리인 갑이 을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행위를 저질러 놨다는 얘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상대방 병은 무권 대리인 갑에게 대리권 없음을 갖다가 안 경우, 즉 악이죠. 상대방이 선의일 때는 처리할 수 있고 악의일 때는 처리하지 못한다.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한다. 따라서 이때 상대방 병은요, 처음부터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 66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151조 2항하고 3항은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이 유효가 되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이 유효가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 4번이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불능조건이에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아니고 조건 없이 유효죠. 불해조. 그래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이 유효가 되고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그 다음 67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타인 간의 거래에서 세무회계상 필요로 자신의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 가지고는 그 거래에 관한 대리권 수여 표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책을 갖다가 사용을 하거나 대리점 상호를 사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따 맺는 그러한 거래관계에서 본인이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수여 표시가 되지만 납세 번호증만 갖다가 이용하도록 한 것은 이런 것들은요, 단순 서류 구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을 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만 가지고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거죠. 아주 옛날 판례입니다. 이게 1970년대 판례니까요. 지금부터 약 한 4, 50년 전 판례죠.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판례는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68번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부관 종된 의사표시에 표시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부관에 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요, 발생이 돼도 이행을 하고 발생이 되지 않아도 이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행은 100% 해주는 거지. 100% 해주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조건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발생이 돼도 이행을 하는 것이고 발생이 되지 않아도 이행을 하는 거니까 이행을 100%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이 되는 거야. 기한. 그래서 정지 조건이 아니고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불확정 기한부. 발생이 돼도 이행을 해야 되고 발생 자체가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야. 불확정 기한.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정지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69번 대리권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4번이죠.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은 채무이행은요, 쌍방대리 자기약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계약이라든가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일 때에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도 유효, 그 다음에요 단순 채무 이행일 때도 유효가 되는 겁니다.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70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 답은 2번입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이 되고 나서 저질렀을 때에도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되고 나서 다른 사람 뽑아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했을 때에도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그래서 2번이 맞죠. 그럼 1번 어디가 틀렸느냐?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을 때 안에서 책임이 있다.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임의 대리인일 때 적용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을 때 안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임의 대리인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3번 역시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복대리인을 뽑을 수가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요 원칙이 복대리인 선임 금지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허락 승낙이 있거나 그 다음에 대리인 자신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3번도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임의 대리인이고, 그 다음 4번 임의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인이 직접 해줘야 돼. 대리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뽑아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리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법률행위인데 이때 본인이 뽑지 마라고 뽑지 마 금지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뽑을 수 있냐? 그래도 못 뽑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것을 갖다가 대리권 줬을 때 그 분양은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뽑지 마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뽑아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이 허용되지 않아요. 4번 그래서 틀렸고,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 71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고르기. 옳은 건 기억번 하나입니다. 니은번 어디가 틀렸느냐? 우리가요 공시송달을 했다 하기 위해서는요 표의자가요 선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선의 이고 무가 실려야 돼. 그래서 표의자가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요 표의자 자신이 선의 이고 무가 실려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이 아니고 선의 유과실이지. 선의 유과실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도달로서의 효력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111조 1항에 보게 되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도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달은요 그 내용을 뜻해서 요지한 게 도달도 아니고 상대방이 직접 받아도 도달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직접 수령하지 않고 동거 친족이 받았거나 신원이 명확한 직장 동료가 받아주는 거 이런 것 전부 다 객관적 지배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달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따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돼버리면 뜯어보기 전에도 의사표시 도달로서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죠. 그 다음 72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상대방의 피용자가 대리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피용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자가 아니고 제3자에 해당이 되죠. 제3자. 자, 그래서 사용자가 존재하고 사용자, 그 다음에요 피용자가 존재합니다. 사용자는 피용자를 갖다가 지시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죠.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피용자는요 동등한 자가 아니야. 사장님이 당연히 높은 자죠.
근데요, 이때 피용자가요, 표의자에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이때 표의자가요, 사용자인 사장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야. 계약을 맺게 되면 이거는요, 동등한 자가 아닌 자가 있기 때문에 제3자 사기가 되는 거야. 제3자 사기. 따라서 이때 표의자는요, 피용자로부터 사기당해서 사용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언제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제3자 사기 강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인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 겁니다. 대리인일 때는 제3자에 해당되지가 않아. 그러나 피용자일 때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73번.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틀렸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저질러 놨어. 103조 반사의 질서도 아니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아니고 강행법규 효력규정 위반행위도 아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반사의 질서, 104조 불공정행위, 강행법규 위반행위는 추인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아닌 경우, 그럼 이때 추인력에서는요, 무효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무효의 원인이 소멸이 돼야 돼. 따라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추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 원인이 소멸하고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새로운 행위로 보는 것이지, 무효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추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 74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재착사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됐지.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로서 다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추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로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행위.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75번 문제.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4번이죠. 하나의 법률 관계에 관해서 서로 모순된 내용을 담은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무혈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먼저 작성된 계약이 아니고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계약이 효력이 있는 거죠. 3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을 갱신해가지고 두 번째 2년 전에 갱신 다시 바꿔서 썼어요. 그리고 다시 갱신이 돼가지고 1년 전에 다시 바꿔서 썼어. 그러면 3년 전 계약서, 2년 전 계약서, 1년 전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요, 명확하게 어떤 계약서 썼다고 우선한다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지막 최후의 계약서를 갖다가 우선하는 것이지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요, 상식으로 푸는 문제야. 상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판례도 계약서가 여러 장 존재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먼저 쓴 계약서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변동이 됐으니까 계약을 따라 다시 계약을 따라 갱신해서 다른 내용으로 씁시다. 이게 일반적 생활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판례도 먼저 작성된 계약서를 따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시간의 흐름상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를 갖다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먼저 작성된 게 아니고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하게 된다. 그 다음 7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너무 쉽죠. 경매에는 104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 77번. 통정한 호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제3자가 악의면 제3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데 이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이 전득자는 선이 제3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정의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자신의 X 부동산을 갖다가 을에게 가장매매를 저질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매매가 저질러지면 이때 가장매매는요, 통정,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근데요, 이때 가장 양순으로부터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악의자로서 X 부동산 등기 갖고 있게 되면요, 이때는 전부 다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게 되죠.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때 무효를 했다 중에서 등기 말소 청구하기 전에
병이라고 하는 악의 제3자가요, 정이라고 하는 선의 자에게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때 정은 당연히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갑과 을 당사자 상속이 나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전혀 몰라서 선해이고, 그 다음에 뒤늦게 매매가 됐으니까 새롭게 이해관계 맺은 거죠. 그래서 악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선의 제3자, 전득자가 있을 때는요, 당연히 보호받는 제3자가 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전득자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78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답은 3번이죠.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는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고, 이때 취소하게 되면요, 착오에 의한 취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착오자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착오자인 표의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79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고르기. 옳은 것은 니은번하고 디귿번이죠. 기억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고 하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래서 성립과정, 형성과정,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정,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과정이란 글자가 나면 110조 취소만 적용이 되고 103조 반사질서 무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 그 다음 80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법률상 장애로 인해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 친구야, 나 좀 대신해서 대출 좀 받아줘. 고민하다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을 걸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을 걸 스스로 의사결정했고 표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에 일치가 있죠. 따라서 여기는 비진입 표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비진입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 채무 명의자로서 이름을 빌려준 자는요, 당연히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요, 당연히 유효가 확정이 된 것이고 비진입 표시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무사 1차 기출문제 쭉 풀어봤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자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들으셨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80점 이하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고생하신 모든 분들, 합격을 했다 하신 분들 2차 최종 합격 열심히 정진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안타깝게 원하는 결과 갖다가 얻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합격하는 그날까지 좀 더 열심히 정진을 갖다가 하시고 힘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